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생활 14년 만에 마음이 텅 비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아내인 저에게 다른 여자 이름을 말했어요. 구구절절 길어요. 14년 결혼 생활 중 요즘 소홀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남편 출장에 같이 동행하는 제안에 따라가 차 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에게 힘든 점들, 쌓여있는 감정들을 이야기하며 남편은 저에게 이제 에로틱한 감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몇 개월 전 전자담배를 피는 저에게 수채에 물을 부은 듯 식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습니다. 저는 전자담배를 끊으면 되돌아오냐고 물었을 때 모르겠다라고 말하더군요. 말하는 도중 저에게 지연아라며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 당황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냐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다정스럽게 절 달래주며 울지 마라, 속상해 말아라 하며 저를 지연이라고 하더군요. 지연이는 남편 회사 직원으로 입사한 지 1년 안 된 팀장입니다. 남편보다 2살이 많은 가정 있는 여자인데 이름을 말하는 사이더라고요. 너무 속상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이 지연이냐면서 지연 팀장이랑 이름 부르는 사이냐고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남편은 따라오며 오해라며 2살 위지만 친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인 이름을 부르며 무의식 속에 입에 배어나온 이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이성은 친구가 될 수 없고 누군가 관계를 유지하려 마음을 숨기는 것이다 라고 했던 위아래 예절에서 확실하던 남편이었습니다. 동갑도 아닌 연상 여자에게 이름을 부르는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출장지에서 혼자 가겠다며 생각할 시간을 3일 달라고 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성적 매력 없어졌다며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는 남편. 속이 뭉개졌습니다. 생각하다 확인하고 싶어 바로 집에 돌아가 남편 차를 확인했더니 테슬라 차라 블랙박스가 마지막 영상만 존재하고 자동으로 지워지더군요. 영상은 없고 그 지연이라는 팀장 동네에 3번이나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팅 후 데려다 준 거라지만 평소 직원을 잘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집으로 올라가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자고 했더니 문자는 한 건도 없고 카톡도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본인은 결백하다며 일적으로 잘 맞아 친구가 되었답니다. 14년 살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 남편의 사상이 바뀐 듯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카톡을 확인했을 때 지워진 카톡들이 있었습니다. 다정해 보이는 말투뿐 불륜의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며 지운 카톡은 제가 오해할까봐 그런 거랍니다. 믿었던 남편의 변명에 너무 큰 절망감과 배신감이 마음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통화 목록도 문자도 별 내용 없어 통신사 가서 통화 목록을 보여달라 했더니 남편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보이네요. 속이고 있구나 확신해 남편의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눈물이 시야를 가려도 그 여자 집으로 갔습니다. 새벽 2시 허한 마음 그리고 아이들 생각에 그 집 앞에서 처량하게 울다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통화 목록 보자는 말에 잠도 못 자고 있더군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더니 제가 출장지에서 떠난 다음 통화했다더군요. 와이프가 오해한다고 업무적인 이야기하며 그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면 전할 일도 아니라고 정말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며 빌었고 저는 아침이 밝아 그 여자 같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결백하다는 남편에게 몸을 섞지 않았어도 2살 연하 대표가 이름을 부르며 다정하게 대하면 대부분 가정 있는 여자는 거리를 둔다고 이름을 부르며 서로 반말하는 건 연인이나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2살 연하 회사 대표가 이름 부르는 게 괜찮은 게 상식이냐고 업무로 이뤄진 관계에서 아무리 친해 반말해도 땡땡씨 땡땡 팀장이라 부르는데 그 여자는 어떤 생각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를 만난 적도 저희 아이들과 지연 팀장 아이가 만나 키즈카페에서 업무를 하며 제가 아이들 케어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남편과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지 제 상식에서 가정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살 어린 회사 대표가 이름 부르는 사이인 걸 그 집 남편이 아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8시 반 그 여자에게 연락해 만나러 가는 도중 남편이 운전하는 차는 사고가 났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에어백에서 나오는 하얀 가루들, 테슬라는 자율주행되는 차량으로 깜빡이만 넣으면 알아서 차선 바뀌는 차량으로 고가도로 올라가는 돌에 뛰어들었다 생각합니다. 사고 당시 저는 조수석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이 사람이랑은 끝이구나. 용서할 수 없겠구나. 119와 실려가며 그 여자에게 사고 나서 못 간다고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통화 목록에 지워지지 않은 문자 메시지 내역이 있었죠. 문자는 지워져 없는데 내역은 있더군요. 많이 울었습니다. 핸드폰 복원에 연락해 맡기고 남편은 골절상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복원하는 곳에서 부부관계는 동의가 필요하다.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는 남편에게 차 사고 낸 거 고의 아니냐 물었고 절대 아니다라는 남편이지만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핸드폰 복원을 하자고 했습니다. 싫다고 하더군요. 아이로 협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남편의 외도로 같이 살 수 없다고 밝히겠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더군요. 복원 동의하면 아이들 아빠로 함께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복원 동의했습니다. 꼭 같이 있는 곳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조건으로 복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눈물도 이제 끝났나 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별 내용이 없어도 저에게 성적 매력이 없다며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른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이성 친구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나요? 추가, 남편입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을 하고 이제 조금 추스리고 입원 중에 글을 씁니다. 다행히 운전석 쪽 충돌이라 와이프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가 남긴 글을 보고 저도 제가 살아온 부분을 포함해 이번 일에 제 관점이 어떤가 싶어 많은 분들께 남겨봅니다. 이유 있는 비난 달게 받고 배우겠습니다. 와이프가 저의 내용도 봐주길 바라며 상세히 적습니다. 너무 길지만 조언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동물상 그리고 물리적 시간상 표현 못하고 잘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병원 외출이 가능해지는 다음 달 초에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사고로 척추 골절, 어깨 수술 등 절대 안전기간에 움직일 수조차 없는 저는 병상에서 아내에게 안면을 주먹에 맞은 것처럼 마음에 남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들로 눈물을 보낸 터라 상처가 나름 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은 상관없다. 와이프가 정하면 같이 살겠다 하였고 와이프는 제가 의구심한 짓을 잊고 살지 모르겠다는 부분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치유가 가능할지 부부 상담을 받자고 제안하여 저도 그리하자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혼을 이미 2년 전에 한 상태입니다. 합의 이혼이었고요. 저는 25살에 처음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결혼하였습니다. 애틋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외모에서 풍기는 매력보다 마음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배려의 행동, 착한 모습에 안아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착하다는 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못되게 구는데 저에게만 착하면 나중에 저에게도 의미가 없을 때 무례해진다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원 생활 때도 힘들지만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비록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 몸 관리의 잘못으로 난치병을 얻게 되어 지금도 치료 중이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대학도 졸업 못한 제가 어쩌다 보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초기 1, 2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되어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나름 작은 건물도 구입하고 토지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내려놓고 싶었으나 어떻게든 살리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를 넘어짐에 대비해 그렇게 와이프와 협의 이혼을 하여 지방 토지는 제 명의로 하고 아내 명의로 수십억 상당의 수익이 나는 건물을 넘겼습니다. 제가 잘못되더라도 건물에서 월세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저희 가고자 하는 사업 방향과 의지를 평가해 주신 분들 덕분에 다시 회생하였고 지금은 매출 10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익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다 라고 계획된 목표 아래 있습니다. 그러기에 빚도 많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어려울 때 받은 금액도 있기에 모두 다 차용증 써드리고 이자 드리며 갚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획을 잡고 가는 만큼 꼭 많은 이에게 이바지하는 좋은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을 확신하며 동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멈추면 쓰러지기에 멈출 수 없는 외발 수레를 끌고 가는 현실에 너무 힘이 들긴 합니다. 술을 안 마시지만 매일 밤 늦게 와서 자고 있는 아이들 한 번씩 안아주고 자는 얼굴에 뽀뽀하고 혼자 이야기하며 잠드는 게 낙이었습니다. 13살짜리 아들 손을 아직도 꼭 잡고 잡니다. 그리고 6시면 출근합니다. 다시 한번 자는 아이들 뽀뽀하고 자는 아내에게 매일 뽀뽀하고 출근합니다. 한 달에 2번은 아이들과 캠핑 또는 여행 가서 노는 게 좋은 아빠입니다. 놀러 가서도 술 안 먹고 아이들과 놉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과는 2달에 한 번 정도 한잔합니다. 유흥접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골프도 할 줄 모릅니다. 이번 투자자가 동료에 레슨 3개월 끊었다가 3번 나갔네요. 그저 일과 사람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렇게 연애기간 포함해 15년 한결같이 한 사람만 보며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았습니다. 손톱 뭉개져가며 현장에서 일했고 난치병을 얻을 만큼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오로지 일 때문에 늦거나 외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내도 인정할 것입니다. 전국의 미팅과 업무 거래처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실에게 잘했습니다. 저에게도 잘해주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저도 불만이 있고 와이프도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불만들이라 생각하며 좋은 것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적되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가면 거실부터 널브러져 있는 빨래들, 설거지들, 식탁 위 책, 음식, 옷가지 등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집에 산 지 오래되었네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많진 않아도 도와주었고 내가 힘을 얻는 가족이 있음에 크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마음이 편한 집이 좋지 마음이 힘든 집은 싫습니다. 마음적 측면에서 큰 싸움은 한두 번 있었지만 대부분 소소한 말다툼이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은 남에게 관대하려 하지만 와이프에겐 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부정적인 말들을 싫어합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인 부분의 말과 방안이 좋습니다. 아내는 이런 부분에 왠지 모르게 논의의 방향을 부정적인 부분으로 예상하고 표현합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말에는 온도가 있기에 우리 차갑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이야기하자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저도 안 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미안합니다. 저희의 잠자리도 만난 기간 15년간 작년까지는 즐겁게 나눴습니다. 제가 출장 가지 않는 한 일주일 한두 번 정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물방울에 구멍이 뚫리듯 서서히 무언가 서로 불편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말의 논쟁이 있으면 서로 말이 없고 저는 집에 가도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잠자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고요. 물론 사랑하는 아이들은 깨어있을 때 항상 반겨줍니다. 와이프는 그저 누워 밤늦게 핸드폰을 합니다. 지나치며 가기도 하고 웹툰과 소설을 보는 듯 합니다. 제가 알기론 웹툰과 소설 본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낮에 보면 좋으련만 너무 늦게까지 보고 늦게 일어나니 답답도 했습니다. 아이들 말로는 낮잠도 잔다고 합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이 쌓여갔지만 출근할 때면 자는 아내 얼굴에 매일 뽀뽀를 하고 갑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으로 논쟁하며 저에게 설렘을 얻고 싶어 웹툰을 보았다고 하네요. 저는 현실에서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 설렘을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왜 현실을 두고 가상의 설렘을 필요했나로 생각하다가도 내가 설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겨봅니다. 이번 언쟁을 하며 다시 살자는 저에게 믿음도 깨지고 설렘도 없고 지금껏 좋지만도 않았었다. 설렘을 느끼는 다른 남자 만나 사랑받고 살고 싶다는 아내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던 중 와이프가 처녀 때 피웠던 담배를 피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이번에 논쟁하며 에로스적으로 수채에 물을 부은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였고요. 그냥 넘어갔던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머리에 맴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존중해주고 배려심 있는 모습에 사랑을 느끼는 저는 이 부분과 복합적으로 모두 어긋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논쟁할 때 담배만 끊으면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냐고 묻길래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때 못했지만 위에 거론한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아내는 아니라고 한 저의 말을 다르게 생각하긴 합니다. 담배 끊는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고 한 건 이미 마음이 떠나서지 않느냐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 제가 생각하는 큰 의견 차이는 회사였습니다. 아내는 회사가 인력 부족으로 난항일 때 한 걸음에 어떤 일이든 척척 해주는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항시 직원으로 일을 하진 않았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필요한 곳에서 든든한 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와이프는 회사의 중요 이야기를 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다. 중요한 부분도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상담 중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 이 부분을 이야기해도 저는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작으나 크나 힘듭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해결되기도 합니다. 저는 집에서 회사 일 이야기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름 외관받는 법인 회사로 기밀 등 중요한 사항도 있고 자금 그리고 전문적 부분에 저도 각 책임자의 조언을 바탕으로 움직이기에 와이프에게 괜한 혼선과 걱정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일하다 벅차고 힘든 건 있더군요. 건물도 와이프 명의로 해놨으니 그냥 생을 마감할까를 생각했지만 딸린 회사 식구도 내 식구로 생각하며 아이들 얼굴 덕에 다행히 멘탈은 강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힘들 때는 와이프에게 나 힘들어 하고 푸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와이프에게 들은 말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말이었습니다. 중요 내용은 공유를 해줘야 힘들 때 힘들다고 하면 받아주지 않겠어? 나에게 힘들다는 말 하지 마. 저는 그저 힘들지 내가 안아줄게 라고만 해도 내 삶의 이유인 가족의 힘으로 참고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말을 듣는 순간 다시는 힘들다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매우 부정적이게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어떤 대화라도 하고 싶어서 일 이야기라도 하려 했다고 합니다. 관계가 잘 된다면 다른 공통의 소통거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 이번 사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기엔 기회가 있었고 추가 투자와 인수합병 등 쉴 새 없이 기회의 이슈로 감사함으로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문적 이슈가 많다 보니 지연 씨와의 미팅이 잦아졌으며 업무 수행도 매우 잘 되었습니다. 저는 경영을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와줌에 감사했고 주요 인재들은 편하게 대하는 것이 저만의 사람으로 다가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진심을 다해서요. 현 4명의 핵심인 동지들에게 제가 사석에선 더 없는 형제로 공적으로는 각각 책임자로 명확히 꾸려갔습니다. 이번 성장의 이슈로 한 명이 더해져 여성이지만 전문적 책임자적 인력으로 진심을 통해 계속 함께 회사를 일구려 하는 생각에 업무를 보며 편히 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화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 따뜻한 말들이 듣기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일도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며 말 놓게 되었네요. 한두 살 차이는 친구라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10살 차이 나는 협력사 사장님을 형이라고 사석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두 살인 협력사 대표들도 사석에서 이름 부르며 대화합니다. 당연히 그 외 사람이 있으면 존대하고요. 그러던 중 와이프와 이야기를 나름 오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위의 복합적 마음의 응어리와 내가 원하는 핵심으로 생각하는 서로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따뜻한 존중과 배려로 이야기해서 다른 소소한 문제들 관여하지 않고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던 중 서로 이해의 부족인지 터질 게 터진 건지 생각과 다르게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격해진 와이프를 위로한다고 그 여성분 이름인 지연아라고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2번이라고 하네요. 저는 15년간 한 사람 이름만 불렀었습니다. 여자 문제로 속썩여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놀랬습니다. 와이프는 격분하며 나가버렸고
저는 순간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괜한 오해되니 지우자라고요. 제가 바람기가 많다면 전문적으로 지웠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황해서 문자는 전체를 지우고 카톡은 반말로 말한 최근 것만 지웠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온 와이프가 컴퓨터 카톡을 보자 하였고 저는 보여주었습니다. 지우지 못한 반말로 한 카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말이 몇 개 있을 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컴퓨터 카톡도 지웠겠지요. 다정한 반말이네 라고 생각한 아내는 그렇게 상처받은 아내와 뜬 눈으로 저와 고통의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에 지연 씨를 만나 이야기하자고 하여 가는 길 매일 늦게까지 일하는 저는 하루 밤샌 상태라 힘들었습니다. 멍하니 차를 몰다 순간 빠져야 할 고가임을 인지하고 두 차선을 넘어 차선 변경을 합니다. 평소라면 안 그랬을 텐데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은 급하게 변경 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출입로 자율주행은 고속도로에서만 되고요. 급한 끼어들음에 차의 각도가 잘 안 나온 상태로 빠지는 구간, 사각지대에 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운전석 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리다 오른쪽 출구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였습니다. 다행인 건 저는 큰 부상을 당했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와이프는 크게 안 다쳤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생각하네요. 저도 살기 싫은 마음 다잡고 살아가고 있는 가장입니다. 쉽게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병상에 있는 저에게 확정되지 않는 사항을 확정짓고 주먹과 마음에 묻힐 들어본 적 없는 말들로 한바탕 퍼붓고 일부러 사고 냈으니 이미 죄인 취급하며 핸드폰 복원하자는 말에 그 당시 너무 마음이 아파 안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사로운 안부와 편한 문자들이 나름 걱정되긴 했습니다. 안 그랬던 사람이라고 생각한 제가 나름 다정스러운 문자를 보낸 걸 안다면 지금보다 더 와이프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절대 안정이란 푯말이 있음에도 맞은 상태라 정신도 없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찌되었건 아이들과는 살게 해주겠다는 말에 동의하여 복구를 맡겼습니다. 갤럭시 폴드2를 쓰는 저는 회사폰으로 사용하며 각종 자료와 기밀, 그리고 대용량 동영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차면 컴퓨터로 옮기고 다시 촬영되고 그래서 그런지 보안이 강해서인지 복원이 안 된다고 다시 받아서 주더라고요. 와이프와 아직도 대화 중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직 화가 안 풀렸는지 3, 4일 정도 아이들만 올려보냅니다. 사실 와이프는 과거 술에 취해 남자 이름을 저에게 부른 적도 있고 술에 취해 저와 관계를 가질 때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를 때도 있었고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인 다른 사람을 껴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저에겐 정말 첫사랑인 애틋한 사람이니까요. 와이프는 술 취해 부른 것과 제정신일 때 부른 게 다르다고 합니다. 술 취하면 잘못해도 되는 건가요? 나도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라며 정당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여자 이름 부른 것 진심으로 사과하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핸드폰 내용 지운 것 사과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잘했다고 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15년의 세월이 이번 일로 끝이어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놈인지, 제가 비난받고 떠나야 하는지, 만약 살면서 제가 진짜 실수했다면 인간 말종의 쓰레기로 살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아내를 비난하진 말아주세요. 제 상황과 전체적 맥락의 이해를 돕고자 주저리 내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아내가 제가 모르는 제 잘못을 주저리 쓰더라도 내가 한 행동에 객관적 의견들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한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상담의 사건만이 아닌 본론적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도 내려놓으려 합니다. 어차피 월세 나오는 건물은 아내 것이고 저는 갚아야 할 사업체 빚이 있으니 열심히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평일에 보지 못했으니까요. 아이들과 가까이 살며 매주 봐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싸우다 글을 씁니다. 전 초등, 중등 아이 둘 키우고 있고요. 1년에 6개월 정도만 일하는 반전업주부예요.
하는 일이 좀 특이해서 애들 학기 중엔 학교 간 시간에만 일하고 방학 중엔 쉽니다. 출근 시기 제가 조절 가능하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벌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 대신 친정에서 받아온 게 조금 있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의 부를 일구는, 한마디로 친정에서 받아온 종잣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좀 잘했어요. 금전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데 글 쓰면 꼭 묻는 분이 계셔서 씁니다. 애들 어릴 땐 완전 전업이었고 둘째 초2 될 때부터 일 시작해서 학교 간 시간에만 일한다는 철칙 지켜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하면 제가 애들을 좀 유난떨며 키운다 이해하실 거예요. 부정할 생각 없어요. 저 유난떠는 엄마 맞습니다. 애들 개학 연기되었을 때 기억하시죠? 시누이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이고 코로나로 한참 난리 난 곳 근처에 살았어요. 학원이 다 휴원을 한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시누이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이래저래 돌봐주고 학원으로 돌리고 하면서 버텼는데 학원은 휴원을 하고 방학도 너무 길어지고 그 와중에 시누이의 친정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가 피로를 호소하고 이러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시누이 애 둘을 개학날까지 저의 집에서 돌봐달라고 합니다. 무슨 큰 인심 쓰는 것처럼 개학 전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에 보내달라고 하네요. 연차 내고 애 둘 데려다 놓겠다고 어제 아예 통보를 하더군요. 빈방도 있고 저는 전업으로 애들 돌보고 있고 초등 고학년이니 별로 손 갈 것도 없이 밥만 차려주면 된다는데 애들 불쌍하지도 않냐, 걱정도 안 되냐. 학원도 쉬고 할머니들도 한계에 도달했다 운운하는데 저는요. 애 넷을 열흘 넘게 제가 케어하라고요. 매출도 쉽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시누이에 대해서도 진짜 할 말 많지만 시누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과 정말 상극인 아이들이에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나 싶어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런 애들 넷을 한 집에 몰아놓고 외출도 못하면서 열흘 넘게요. 그리고 시누이 애들과 저희 애들이 다들 1살 터울입니다. 시누이와 저 둘이 번갈아 가며 매년 아이를 낳았어요. 저희 시어머니 시누이 애들 보느라 저희 애들 단 한 번도 돌봐주신 적 없으세요. 친정엄마 친딸 위주인 거 당연하고 저 불만 없었어요. 나도 내 피부치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애들을 돌봐달라니요. 남편한테 네가 연차 내서 밥을 차려주든가 말든가 난 그 집 애들 오는 순간 내 새끼들 데리고 친정 간다 했더니 남편이 너무하다네요. 그쵸, 남편에겐 자기 친족하니까요. 근데 저한텐 외숙모를 봐도 인사도 할 줄 모르는 개싸가지들이라 하나도 예쁘지도 애틋하지도 않고요. 그 엄마랑 있었던 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냥 좋게 넘어가자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싶어 말 안 하고 넘어간 일이 한둘이 아닌데 그랬더니 사람이 무슨 순둥이 바보로 보였나 봐요. 내가 시누이에게 별말 안 한 건 똥이 더러워 피하지 무서워 피하나. 진중건 말처럼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니 이길 자신이 없어서 아예 상종을 안 한 거지. 괜찮다 용납한 건 아니거든요. 명절마다 전화로 자기 보고 밥 한 끼는 같이 하고 친정 가라며 손잇 올케인 저한테 명령질해댄 거. 새댁 시절에 불난내는 거 싫어 참고 신우랑 신우 남편 밥 차려주고 내 애 보는 걸로도 모자라 신우 애까지 봤던 거.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쏟는데 이 나이 먹어 제가 뭐가 무섭겠어요. 이 일로 이혼을 했으면 했지 못 봐요. 신우이에게 전화했는데 내가 거절할 거 알고 그러는지 전화도 안 받길래 문자로 저도 통보했어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애 안 봐줄 거라고요. 확인은 했는데 답은 없네요. 그 싸가지 없는 것들이 제 아이 곁에 얼씬대는 것도 싫어요. 추가. 남편이 추가해달라네요. 저희 집이 대치 근처고요. 재작년에 오빠네 아이 수능 보고 논술 준비할 때 2주 정도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올해도 영재고 다니는 친정조카 여름에 대치동에서 팀 수업할 때 맡아주기로 했어요. 남편 논리는 친정조카는 맡아주면서 시조카는 이 혼란한 시국에 왜 안 되냐입니다. 이제 저도 말할게요. 저희는 지금 대치동에 전세에 삽니다. 큰애 때문에 살던 집 전세 놓고 대치로 옮기려고 하는데 대치동에 집 컨디션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살만한 집은 도저히 예산에 안 맞아 고민할 때 오빠랑 언니가 돈을 빌려줬어요.
이 집 절반은 언니랑 오빠 겁니다. 그때 돈 주면서 조건이 오빠네 아이 대치 논술학원 2주 다닐 때 도와줄 것과 언니네 아이 방학 중 대치동 팀 수업할 때 먹이고 재워줄 것이었어요. 오빠네 애는 입시 끝났고 언니네 애는 올해 영재고 들어갑니다. 영재고 입시는 8월에 끝나기 때문에 작년 가을쯤에 그렇게 합의 보고 남편 동의하에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조카들 재울방을 위해 방 4개짜리 집을 얻었고요. 저희도 둘째까지 입시 끝나면 이 전셋집 빼게 될 거고 언니 오빠 돈으로 무이자로 그냥 깔고 있다가 전세 빼면 돌려주기로 했어요. 시누이네랑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나요? 남편은 방학마다 시누이네 애들 데려다 대치동 학원 보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엔 상황이 절박하니 도와달란 건데 절박하긴 웃기고 앉았네요. 저 둘째 초2 때 처음 일 시작할 땐 지금만큼 근무 시간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본방학 기간엔 초2, 초4 애 둘이 집에 있었어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많이 아파서 친정엄마는 저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시어머니께 도움 요청했더니 점심만 챙기면 되는데 애 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 전 애들 처음 떼놓는 거라 진짜 벌벌 떨면서 울면서 일 나갔던 기억이 생생한데 초고학년이 뭐가 절박해요. 그때 시누이가 했던 말 지금도 생생해요. 언니도 친정엄마 부르세요 하던 진짜 나쁜 년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윗집에 11명이 살고 있고 층간소음으로 미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가 또 즐겨보는 곳이기도 해서 이곳에 올려요. 보셨다면 제발 욕이라도 해주세요. 저희 집은 평범한 4인 가정입니다. 저희 윗집은 저희보다 오래 산 3대가 사는 가족이었어요. 저희가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올라가 본 적은 딱 2번. 윗집 손녀가 집안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 때와 김장 마늘 빻았던 날 2번이었어요. 노인분들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셔도 괜찮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기도 했고 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는 윗집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새로 이사온 윗집은 저희 아파트 다른 세대에서 살던 가족입니다. 그 낡은 집 입주 청소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자정이 지나도록 쿵쿵거리던 것. 같은 아파트라고 사다리차도 부르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전세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보고 만만치 않은 윗집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윗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사 온 지 며칠 만에 인내심을 잃고 올라간 저희는 윗집이 아이 6명을 포함한 11인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11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 상식 밖이었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내려오는지도 이해가 갔습니다. 아침 7시 정도부터 새벽 2시 넘어서까지 발망치가 들리고 아직까지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돌쟁이 아기의 뛰는 소리부터 어른들의 묵직한 발망치까지 귀가 괴로운 게 아니라 심장까지 쿵쿵 울려 소화제를 달고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경비 아저씨를 올려 보냈습니다. 오래 살기도 했고 경비 아저씨들에게 예의를 갖춰 지내고 있었기에 경비 아저씨 중 한 분은 이 사항을 꽤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다른 경비 아저씨는 저희에게 오히려 하소연을 하셨어요. 경비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 항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도 하셨어요. 알고 보니 저희에게 순한 양이던 윗집은 경비 아저씨가 올라가면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래서 난감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그냥 저희가 올라갔어요. 직접 방문이 주거 침입죄다라고 온라인 검색 결과로 나와 있지만 올라가면 문도 잘 열어주고 사과하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미비했고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글이 길어질까봐 많이 적지는 못하겠지만 슬리퍼를 샀다고 했으나 신지 않고 매트를 깔겠다고 했지만 올라가서 슬쩍 봤을 때 얇은 주방 매트를 대충 깔아놨어요. 같은 모양의 매트도 아니에요. 오늘은 심지어 올라가서 항의한 저희에게 생활소음 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오히려 큰 소리였습니다. 생활소음이니까 참으라니. 저희는 뒤꿈치로 걷는 방법을 몰라서 살금살금 걸을까요?
저희는 인테리어를 위해 사이즈가 없어 직접 주문한 커다란 카펫을 거실과 안방에 깔았을까요? 왜 그들은 식사 시간에 뛰어다닐까요? 돌쟁이 아이를 씻기는 소음이 왜 10시 반이 넘어서 안방에서 들리는 걸까요? 새벽까지 시끄럽다는 항의에 가족이 야행성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윗집은 정녕 아이를 6명이나 키우고 있는 집이 맞을까요?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궁금한 집이에요. 하긴 가정교육과 배려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런 가족 구성원으로 누군가의 윗집에 살 생각을 하지도 않았겠죠. 이제는 절만적이에요. 부드럽게 나왔던 윗집을 믿고 몇 주를 참았지만 이제는 절망스러워요. 소화제 없이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공부하면서 음악조차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둔한 제가 평생 인지하지 못하던 엘리베이터 소리까지 천둥 소리로 들려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글을 올려요. 어떻게 하면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요? 사실 해결책은 바라지도 않아요. 윗집 욕이라도 같이 시원하게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사실 많은 댓글이 달릴 줄 몰랐는데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11명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파격적인 소재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이전 이웃뿐 아니라 오랜 시간 같이 살고 있는 아랫집 분들에게도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사는 물론 알아보고 있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댓글에 공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노후 계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집이라 빠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의 독립과 맞춰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현재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사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우퍼 설치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합법적인 절차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제가 미치겠는데 어쩌겠어요. 일단 울컥할 때마다 다이소에서 사놓은 고무망치를 부적처럼 쳐다보고 있는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고구마 투성이지만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싶어요. 싸움이 필요해지면 강하게 싸워야죠. 후기 들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